나는 솔직히 지금 너가 못 믿었다. 너 애 낳고 힘들다고 집을 내팽개치고 우리 아들 고생시키고 내 손주까지 저렇게 놔둔 걸 보면 정말 밉다. 하지만 네가 정말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말이다. 이 집에 들어와서 네 자식 돌보고 자격증을 따던 뭐든 해서 제대로 된 돈 벌어서 모아서 나가.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여기서 윤 씨는 멈추지 않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만약 이걸 또 네 엄마한테 상의해서 결정할 거라면 그만 여기서 끝내고 나가. 더 들을 것도 없다. 미안하지만 나는 2번 다시 안사돈 얼굴 볼 생각 없다. 너도 그나마 내 손주의 엄마니까 이런 말 하는 거지. 내가 말한 대로 하기 싫으면 고민하지 말고 여기서 끝내자. 며느리는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결정할게요. 어머니 댁으로 들어갈게요. 윤 씨는 며느리의 마음을 파악하긴 했지만 뜻을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하지만 기억해라. 이제 네가 다시는 예전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내 집에서 살림도 보통 엄마들 하듯이 하고 애도 챙기고 남편이랑도 잘 지내고 적당한 때에 돈 벌어 나갈 준비를 해야 돼. 수틀린다 싶으면 나는 너 다시 내보낼 거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저 진짜 그렇게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결국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윤 씨 집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오늘 사연은 병원에서 환경미화를 담당하고 있는 68세의 윤정숙 씨와 사업을 시작한 30대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본래 아들이 결혼하던 당시 홀몸으로 병원 청소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윤 씨에게 신혼집 마련은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때는 지병으로 고생하던 남편을 보낸 지 1년도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들, 미안해. 아빠 보내고 집 정리하고 엄마가 힘써 준비한 게 겨우 1억 정도네. 큰 힘을 보태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지금껏 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우리가 알아서 대출 받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윤 씨의 아들 조상철은 36세로 요식업계 회사 영업과장으로 열심히 일하며 본인이 모아둔 돈과 대출까지 1억 5천을 마련했습니다. 예비 며느리 김수연은 31세로 디자인 회사에 다니고 있었지만 여유 있게 함께 집을 준비할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더 걱정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계속 신경이 쓰이던 중에 상견례에서 안사돈의 태도는 윤 씨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신혼집에 대한 내용은 이미 자식들을 통해 전달되어 있고 그 상태로 만났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은 전달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안사돈의 표정은 좋지 않았고 마치 흥정하듯 제안을 했습니다. 얘네 지금 집 준비하려면 아무리 무리해도 작은 아파트나 좁은 투룸 빌라 정도인데 그래도 딸 결혼시키는 건데 마음이 안 좋네요. 그래서 저도 딸한테 물어보긴 했어요. 니들이 결혼해서 엄마 집 근처로 오겠다면 내가 보태주겠다고요. 사돈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말하는 안사돈의 얼굴은 나와 동갑이라고 들었는데 피부결도 맨들맨들하고 주름 하나 없이 쫙 당겨져 있고 부티가 나는 외모였습니다. 물론 안사돈의 제안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서로 대화가 오가는 분위기부터가 이상하게 윤 씨는 위축이 되고 불편했습니다. 저는 어느 쪽이나 상관없어요. 애들이 좋다는 쪽으로 하면 되죠. 사돈 쪽에서 도움을 주시겠다면 좋은 거고요. 그렇게 이 부분은 더 의논해보는 걸로 상견례 자리에서 크게 결정이 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이미 집을 봐두었다는 겁니다. 엄마, 우리 이미 작은 18평짜리 아파트 4억 원 정도 되는 집을 봐놨어요. 그 얘기는 이미 예비 장모님께 전달드렸는데 아직도 우리가 인천 쪽에서 살기를 바라시나 봐. 니들 생각은 어떤데? 안사돈은 더 좋은 집을 해주겠다고 하잖아. 며느리도 자기 친정엄마가 가까이 있으면 좋아할 테고. 그런데 이때 아들도 다소 불편한 듯 대답했습니다. 근데 엄마, 그게 영 불편해서요. 어느 쪽이건 부모님 신세 지고 시작하는 건 다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리해서 대출을 좀 받았고 신혼집도 알아서 구했어요. 그래, 어찌됐던 잘 해결됐다니 다행이다. 그렇게 아들의 신혼집이 해결되어 다행이었지만 안사돈의 제안이 남긴 불편함은 여전히 윤 씨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로 아들 부부는 결혼하고 임신이 되었고
며느리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양쪽 집안에서 첫 손주로 태어난 아이라 다들 모두 들떠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며느리가 육아로 많이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애가 잠도 잘 안 자고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힘든가 봐. 장모님이 오가기도 힘들고 여기 애 봐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튼 버텨봐야지. 요즘은 다들 어린이집을 일찍 보내니까 우리도 대기를 걸어놨어요. 그러던 중 돌이 조금 지난 시기에 손주도 어린이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시기를 보고 있다가 곧장 취직하게 되었고 직장은 화장품 회사라고 들었습니다. 원래 본인이 하던 디자인뿐만 아니라 영업까지 맡아서 되게 좋아하더라고. 잘 됐지 뭐. 이 사람은 밖에서 얼른 일하면서 돈 벌고 싶다고 했거든. 일찍 어린이집에 가게 된 손주가 안타깝게 느껴졌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아들 부부의 선택이니 그러려니 하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손주는 어린이집에 들어가서 적응을 잘못했고 매일같이 울며 보채고 아픈 날도 많아서 수시로 엄마 아빠에게 전화가 갔습니다. 그런 손주를 생각하며 윤 씨는 마음이 아팠는데 어느 주말 며느리와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집에 잠깐 들렸습니다. 이때 며느리는 본인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다니는 직장은 너무 좋은 곳이에요. 월급도 좋고 결혼 전 다니던 회사보다 훨씬 큰 곳인데요. 단지 애가 너무 적응을 못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다시 불려다니니 너무 힘드네요. 어머니가 시간 되시면 잠깐 아이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윤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느리가 일자리를 포기하게 할 수는 없었고 손주를 혼자 두기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윤 씨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며느리와 아들에게 제안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일하는 이유가 집 대출 때문도 있지 않니? 저번에 집도 좁고 불편하다고 들었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야. 그 집을 세를 주던지 정리를 하던지 하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 어떻겠니? 그러면 내가 병원 청소 일을 그만두고 손주를 봐줄 수 있어. 아니면 파트타임 일을 따로 구하던가. 네? 합가하자는 말씀이세요? 너희가 돈을 모으는 동안만, 그리고 애가 어른 손길이 필요한 기간 동안만 같이 있어도 되잖니. 지금 사는 집은 세를 주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서 돈 모으고 시기는 니네가 정해서 나가도 괜찮으니까 말이야. 윤 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가 서울 안에서 학군도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은 터라 손주를 키우기에도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방을 며느리와 아들에게 내주고 자신은 작은 방을 쓰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방이 3개나 있고 화장실도 2개나 되니 공간이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남겨준 집이었고 이 집 하나 말고는 내세울 게 없지만 여러모로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윤 씨의 제안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며느리는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합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부분이라서요, 어머니. 그건 좀 부담스럽네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며느리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세게 내저었습니다. 순간 윤 씨는 당황한 채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생각해볼 사안이 아니니? 같이 살면 돈도 아끼고 손주도 걱정 없이 내가 돌봐줄 수 있잖아. 너나 네 신랑도 일을 할 수 있고. 그런데 돌연 며느리는 갑자기 눈에 눈물이 맺힌 채로 말했고 윤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저는 산후우울증도 심하고 이제야 겨우 숨통이 트였어요. 합가는 좀 숨막히고 힘들 것 같아요. 애랑만 갇혀있던 공간이 너무 힘들고 저도 제 경력도 살리고 싶고 사실 저 자신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윤 씨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말을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아들 부부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반대가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속으로 씁쓸함을 느꼈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후에 시작되었는데 며느리와 아들은 돌연 인천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기 엄마, 우리 지금 이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장모님이 처가 근처에 아파트를 하나 얻어주신다고 하시고 가까우니 직접 애도 봐주신다고 해서 말이에요. 아무튼 이 사람도 그쪽을 원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윤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안사돈께서 도와주신다면 너희가 편하겠네. 나는 지금 일도 하고 있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지. 네 마누라도 친정엄마가 아기를 봐주는 편이 훨씬 낫겠다.
윤 씨는 속으로 씁쓸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우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은근히 우려했던 일이 나타났으니 이사를 하고 난 뒤에 아들 집에 한번 방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아직 집 정리가 덜 된 거야? 아니 상관은 없는데. 지금 집 정리하고 장모님도 애 봐주신다고 수시로 드나드셔서 날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엄마. 저도 이쪽은 처음이라 직장 출퇴근도 그렇고 아직은 적응할 게 많네요. 아들 부부가 서울에 살고 있을 때에도 자주 본 건 아니었지만 멀리 인천으로 가니 더더욱 멀어진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도 바쁜지 이사 가기 전으로 시어머니인 윤 씨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은 한 통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통해서 전해 들을 뿐 아들 부부 가정에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이 윤 씨가 서운할까봐 마음이 쓰였는지 아들은 매일같이 손주 사진과 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새 집에 이사한 사진들을 보니 집도 30평대로 넓어 보였고 그 집에 안사돈이 돈을 보탰다고 하더니 확실히 안사돈이 자주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사돈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돈, 그래도 아들 이사해서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을 텐데 한번 오세요. 제가 음식 대접할게요. 윤 씨는 안사돈과 관계가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환경을 보고 싶어 인천으로 갔습니다. 이날은 평일날이라 아들 부부는 출근하고 없었고 안사돈과 손주만 집에 있는 날이었습니다. 도착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안사돈은 여전히 화려한 외모로 반갑게 윤 씨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사돈,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얼른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 집이에요. 이 부근에서 신혼 부부들이 많이 살고 참 깨끗하고 넓더라고요. 확실히 넓고 깔끔하고 이전에 살던 집보다는 환경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어색하게 둘러보고 아직 방에 잠들어 있는 손주도 보고 그러면서 점점 기분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다 마침 점심시간이 되었고 안사돈이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사돈이 사오신 과일은 조금 있다가 먹고 얼른 같이 식사하세요. 저도 집에서는 이렇게 차려놓고 먹어요. 식탁 위에는 밥과 국, 반찬 몇 가지들이 있었고 나름 정성을 들인 느낌이 났습니다. 조금씩 젓가락을 움직이는데 그 사이 안사돈이 가지볶음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사위가 만들어준 거예요. 확실히 요리사 사위를 두니까 어딜 가던 자랑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지 몰라. 그 말을 들으면서 반가우면서도 윤 씨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식업 쪽 일을 하고 있는 아들이니 평소에도 곧잘 요리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장모님과 살다시피 하면서 반찬도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마음을 바로 고쳐먹었습니다. 아이고, 나 좀 봐. 같이 해서 먹을 수도 있지. 나도 어쩔 수 없는 극성 시어머니인가. 그래도 칭찬해 주는 건데 기분 좋게 맛있게 먹자. 그러면서 윤 씨는 한 움큼 가지 볶음을 집어 입안에 가득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안사돈이 웃으며 말을 거두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조금 거슬렸습니다. 나는 이 가지볶음이 너무 맛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점을 집어보자면 간이 아주 살짝 짜지 않나 싶거든요. 솔직히 사위가 맛을 내겠다고 간을 너무 세게 하는 편이에요. 건강에는 그리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도 그 모시기 밖에서는 사위가 내놓은 메뉴들이 잘 팔린다고 하니 다행이죠. 굳이 사돈 앞에서 사돈의 자녀가 한 음식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할 필요가 있나 싶었고 윤 씨는 기분 좋게 입에 담던 젓가락질이 괜히 머쓱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들에 대해 두둔을 했습니다. 아, 많이 싱겁게 드시나 봐요. 저는 하나도 안 짠데 얘는 예전부터 간도 아주 잘했고 양념이나 소스 같은 것도 잘 만들어서 업계에서 인정도 많이 받았어요. 아이고 그럼요. 뭐가 어쩌다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 입맛이 저한테 안 맞는다는 거죠. 별 뜻은 없어요, 사돈. 물론 너무너무 맛있죠. 그러면서도 약간 입이 굳어 윤 씨는 되려 더 오버하면서 밥과 반찬, 국들을 바쁘게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남자들 중에 우리 사위처럼 요리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하여간 내가 사위를 아주 잘 봤어요. 주변에 자랑도 한다니까요. 하지만 윤 씨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 녀석이 출퇴근 시간도 멀어져서 고생한다고 들었는데 장모님은 이렇게 수시로 오가고 밑반찬까지 만드는 건가?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계산이 되다 보니 기분 좋게 앉아있기 힘들었습니다. 식탁 위의 반찬들은 대부분 우리 아들이 만들어둔 거라고 하고 밥과 국은 안사돈이 한 거라고 하고 며느리의 손길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쨌건 손주를 누군가 봐주는 손길이 있고 이렇게 쾌적하고 좋은 집에 이사했으니 모든 걸 좋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갑자기 깼고 어두운 방 안에서 엉엉 울어댔습니다. 식사도 다 한 윤 씨는 얼른 일어나 손주에게 다가갔고 조심스럽게 달랬습니다. 엉덩이를 토닥이며 볼을 만지작거리니 손주도 울음을 그치고 조금은 낯을 트고 윤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윤 씨는 잠시 주눅 들어있던 마음이 풀리며 이처럼 상쾌하고 사랑스레 나를 쳐다보는 눈망울을 한참 응시했습니다. 살이 포동포동 오른 손주는 말할 수 없이 귀여웠고 볼을 만지작거리면서 예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얼마쯤 지났을까? 한 10분쯤 지나 안사돈이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들어와 보더니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 일어났구나. 이제 얘 데리고 잠깐 마트 나갔다 와야 해요. 사돈 나가시는 길에 저희도 나가야 하니까 잠깐만 계세요. 지금 바로 나가신다고요? 네, 나가서 장도 봐야 하고 할 일이 많거든요. 저기, 그 옆에 있는 옷만 좀 갈아입혀 주세요. 이 녀석이 땀을 엄청 흘리거든요. 손주와 다정한 시간을 보낼 틈도 없이 바로 장을 보러 나가야 한다며 안사돈은 냉정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윤 씨도 금방 김이 새버렸고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길, 지하철역 앞에서 안사돈은 한껏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사돈, 자주 오세요. 오셔서 손주 얼굴도 많이 보고 시간 보내면 좋죠. 그래놓고 커다란 눈망울만 두둥실 떠오른 손주를 잽싸게 안고는 바로 눈앞에서 후다닥 사라졌습니다.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갑자기 피곤함이 몰려온 윤 씨는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윤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회사에서도 요리하느라 바쁜데 집에서도 또 요리하는 거야? 오늘 가보니까 반찬이 온통 다 네가 해놓은 거라던데 엄마야 맛있게 잘 먹고 왔다만. 그런데 아들은 이 별거 아닌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고 몇 초 정도 침묵을 했습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엄마. 뭔가 이상해서 윤 씨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네가 반찬이랑 집안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야? 아, 그게 아니에요, 엄마. 저기 말이야, 너 장모랑 사이가 안 좋은 거 아니냐? 장모님이 일주일에 몇 번이나 오셔? 아들은 짧게 한숨을 쉬고는 말했습니다. 엄마 됐어요. 장모님은 그냥 와서 애기 봐주시고 별 문제 없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윤 씨는 속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평소 같지 않게 아들이 먼저 말을 끝내는 턱에 더 이상 얘기를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얼마간 윤 씨는 바쁘게 지냈습니다. 아들 집은 그때 한번 가본 것으로 좋겠고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이쪽으로 불러야겠다. 손주 장난감도 사주고 어디도 데려가야지 하며 다짐만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날 다녀오고 난 뒤에 묘하게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아들 역시 그날의 통화 이후로 손주 사진이나 영상도 보내주지 않아 약간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윤 씨는 거의 한 달가량 소식이 없는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너 요즘 많이 바쁘냐? 손주 소식도 알 수가 없네.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엄마. 그간 연락도 못 드리고 죄송해요. 애기 사진 그간 못 보내드렸는데 지금 왕창 보내드릴게요. 아들이 그나마 사정을 이렇게 말해주니 윤 씨도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윤 씨도 직장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이 갑작스레 그만두는 바람에 일거리가 쌓였고 그로 인해 정신없이 바쁘게 살긴 했습니다. 며느리와 원래부터 연락을 잘하지 않았고 윤 씨 역시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을 하려니 전에 있었던 일로 인해 마음이 상해서 그냥 연락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젖대를 지나 한 2주쯤 지났을까 갑작스레 아들로부터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애기가 폐렴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했어요. 지금 너무 고생하고 있어서 엄마한테 연락드렸어요. 윤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폐렴? 아니 입원까지 할 정도인 거야? 병원이 어딘데? 잠깐이라도 들려보려고 생각했던 윤 씨에게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기 엄마, 지금 아기를 3, 4일씩 지켜봐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갑자기 말씀드려서 너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이 시기만 잠깐 휴가 낼 수 없을까요? 저도 돌아가면서 보기는 할 거예요. 이 말은 꽤나 충격적인 말로 들렸습니다. 아들은 분명히 며느리와 함께 새 집에서 살고 있고 그 집은 몇 달 전 가봤을 때처럼 안사돈이 수시로 드나들며 손주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안사돈은 당연하고 애엄마인 며느리까지 휴가를 내서 가까이들 봐줄 수 있을 텐데 왜 서울에 있는 윤 씨에게 도움을 청하게 된 것일까요? 윤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안사돈도 있는데 왜 봐줄 사람이 없어? 일단 어떻게든 나도 해보겠다만 네 마누라는 어쩌고? 어른이 한 명도 없어서 서울에 있는 내가 인천까지 가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아들은 한숨을 크게 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번만 넘겨주시면 나중에 얘기할게요. 지금은 그냥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래요. 우선은 상황이 되신다면 오셔서 아기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죄송해요. 윤 씨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아들이 그렇게 부탁하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보고 온 손주가 병원에 입원했고 그걸 지켜보는 아들이 저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니 당연히 가야 했습니다. 알겠다. 엄마가 어떻게든 휴가를 내고 해서 오늘 저녁에라도 일단 갈게. 지금은 그럼 네가 병원에 있는 거야? 네, 엄마. 아참, 그리고 오시기 전에 제가 여기 발이 묶여 있어서요. 제가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저희 집 들려서 잠깐 아기 짐만 좀 갖고 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챙겨온다고 이것저것 넣었는데 빠뜨린 게 있어서요. 윤 씨는 아들로부터 다시 집 주소와 비밀번호를 받고 이 집에 들려 손주 물건을 챙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가본 그 집의 상태는 윤 씨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게 뭐야? 여기 호수랑 이 비밀번호까지. 이 집이 맞는데? 내가 지금 잘못 들어왔나? 그렇게 들어선 아들 집은 불과 몇 달 전에 왔을 때와 달리 아주 좁고 답답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거실 내부는 온통 박스들로 가득 차 있었고 저번에 윤 씨가 앉았던 소파라든지 거실 내에 사람이 넉넉히 있을 공간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주방 쪽은 깨끗했지만 그마저도 여기서 누군가가 음식을 잘 해먹지 않은 듯 생활감이 별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안쪽 손주방을 들여다보니 그나마 아기 방은 아기가 머무는 곳 같기는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른이 정리를 전혀 해주지 않는 듯 옷들로 쌓여있는 느낌이라 당장 이사를 앞둔 집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애를 키우는 집인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쑥대밭이 되어서는. 저 박스들은 뭐야? 무슨 화장품이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보다 너무 답답해진 윤 씨는 가까이 다가가 안쪽에 있는 박스들을 둘러봤는데 화장품 같은 용기들이 안에 가득 들어있었고 대부분 다 같은 내용물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화장품 공장도 아니고 며느리가 화장품 회사를 다닌다더니 왜 이 많은 물건들이 가정집에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안사돈이 수시로 드나들며 손주를 돌볼 수가 있을지 애는커녕 어른도 제대로 잠은 잘 수나 있을지 황당하게 느껴졌습니다. 윤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썩 내키지 않았지만 안사돈에게도 전화를 걸었는데 이쪽도 받지 않았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지만 일단 손주의 몸 상태가 가장 큰 걱정이었기에 다른 건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부탁한 손주의 짐을 가지고 나와서 택시를 탔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곧장 아들을 만나 손주 상태를 확인한 윤 씨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마누라는 어딜 가 있는 거야? 회사 때문에? 그리고 안사돈은 못 오신다니?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에 사신다며? 게다가 내가 집에 들렀다 오는 길인데 그게 무슨 꼴이냐 대체? 내가 지금 물어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아들은 한숨을 쉬며 천장을 바라보더니 손주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와 표정은 한껏 어둡게 처져 있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나도 잘 몰랐어. 그리고 요즘 나도 정말 많이 지쳐 있는데 그래서 애도 여러모로 영향받고 이렇게 아픈 게 아닐까 싶거든. 아무튼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요. 애 엄마, 조금 이상한 사업에 빠진 것 같아요. 화장품만 파는 게 아니라 계속 회원을 늘려가면서 뭔가를 팔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에 들어간 것 같아. 뭐야? 아니, 화장품만 파는 곳이 아니었어? 그럼 그 많은 박스들은 뭔데? 그걸 전부 네 마누라가 팔아야 하는 거야? 지금 그것 두고도 할 말이 많은데
나 그것 때문에 장모님과도 결국 한판했어요. 애엄마가 그런 사업을 계속 밀고 나가게 된 건 장모님 입김이 너무 커서 말이야. 그 일 소개해주신 분도 장모님 친구분이고 여기 더 확장시키겠다고 아주 몇 분이서 투자를 하셨나 봐. 그러는 사이 우리 집에 물건만 계속 쌓이고 그것도 일이 잘 안 풀리는지 애엄마랑 장모님은 맨날 싸우고 말야.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 와중에도 도통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뭐라 더 대꾸도 못한 채 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는 계속 방치되는 거지. 심지어 이건 내가 어떻게 손댈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엄마 나 진짜 이젠 점점 겁나더라고. 얼마 전엔 장모님이 나더러 돈을 좀 어떻게 보탤 수 없냐는 거야. 근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 지금 집만 해도 대출 더 얹어서 온 건데. 나 이제 장모님이랑 같이 얼굴 보고 살 자신이 없어. 윤 씨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애가 폐렴에 걸려서 입원해 있는 사이 네 장모는 여기 오가지도 못할 정도로 사고를 쳤단 말이야. 네 마누라도 그 사업인지 뭐 때문에? 응. 애도 지금 큰 문제지만 그걸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닌가 봐. 모르는 사이 빚이라도 있었던 건지 누가 찾아오기도 하고 정말 이 집이라는 공간 자체의 정남이가 다 떨어졌어.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기막힌 상황 속 윤 씨와 아들이 번갈아가며 손주를 돌보는 사흘간에도 안사돈과 며느리에게서 연락은 거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윤 씨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도 이쯤에는 마음을 정한 거라 얘기할게요. 사실 처가 근처로 이사 갈 때 장모님이 엄청 대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도 추가 대출을 받았고요. 그동안 말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윤 씨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네가 대출까지 받았다고? 왜 그걸 이제야 말하니? 아들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당시 애엄마가 하도 울면서 자기는 애 못 본다고 나가서 일을 해야겠다고 장모님 계신 곳으로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때 장모님도 얼마 대주신다고 듣고 어렵게 결정을 했는데 지금 당장 움직일 돈이 없다고 하면서 본인도 1억 대출을 받았으니 저보고도 더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렇게 먼 데까지 와서 집을 얻는데 그마저도 본인이 다 해준 집이 아니었어? 말은 그렇게 자꾸 생색을 내시는데 엄연히 제 돈 8천도 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있으면서 장모님이랑 정말 많이 부딪혔던 게 계속 자기 딸 산후 우울증 때문에 힘들고 앞으로 사업 잘 될 거니 딸한테 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죠. 나도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고 게다가 애 어린이집 보내고 데려오는 것도 다 내가 했어요. 여기서 윤 씨는 이사한 집에 갔을 때 묘하게 갑질을 하던 안사돈의 태도가 생각났습니다. 아니 그럼 네 장모는 뭐 하는데? 애 봐준다고 집에 그렇게 자주 왔다며? 그것까지 사위한테 시킬 거면 뭐하러 부른 거냐고? 모르겠어. 내가 볼 땐 암만 해도 저 이상한 사업 때문에 부른 것 같아. 맨날 둘이 어울려 나가고 애기가 어린이집에서 아파서 선생님이 연락 와도 다 나한테 돌리고 심지어 이 사람은 영업 때문이라고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기도 했어. 그걸 장모님은 감싸시고 나는 가운데서 미치겠더라고요. 세상에 뭐라고 끼어들어? 뭐 때문에 싸운 건데? 뭐 때문이겠어요. 엄마도 보셨겠지만 저 집안을 가득 채운 박스들이며 밤늦게 들어오고 애를 너무 남한테만 맡기고 돌고 나는 집에 들어와서 밥도 못 챙겨 먹고 기껏 다 이해하려고 반찬도 해놓고 하면 장모님은 타박을 하시는 거야. 먹을 게 없다는 둥. 나도 사람이니 터지지 않겠어? 윤 씨는 더 말을 듣기도 뭐라 하기도 힘들 정도로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끼어드셔서 장님이 나한테 막 뭐라고 잔소리를 하시는 거야. 남자가 돼서 아내를 사랑으로 보듬어줘야지. 왜 화를 내냐. 우리 딸처럼 애 낳고 일도 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러면서 말이야. 윤 씨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됐다. 이제 더 들을 것도 없고 그만해도 돼. 나는 이제 참지 않을 거야. 다 불러들여서 바로 잡을 거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손주가 원만하게 회복을 했고 윤 씨는 마음속으로 이미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손주가 퇴원하는 날 아침 며느리로부터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오자 윤 씨는 중간에서 전화를 뺏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냐? 세상 천지에 어떤 바쁜 일이 있어서 네 생떼 같은 자식 입원해 있는데 맡겨놓고 코빼기도 안 비춰? 너 당장 병원 앞으로 와라. 안 오면 내가 잡으러 갈 거야. 저기 어머니, 일단은 가겠습니다. 흥분하신 것 같은데 우선 끊을게요. 약 1시간쯤 지나 며느리가 택시를 타고 근방에 도착했고 병원 앞 카페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잔뜩 눈치를 보며 불편한 얼굴로 들어왔는데 더 황당한 건 그 뒤로 안사돈도 같이 따라 들어온 것입니다.
안사돈은 윤 씨를 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딸한테 무슨 할 말이 있으신 거예요? 애만 안 쳐다 놓지 말고 같이 얘기합시다. 얘 엄마인 나도 옆에 있으니 내 앞에서 말해보세요. 아까 옆에서 듣자 하니 목소리가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초반부터 또 기강을 잡고 나오려는 안사돈의 태도에 대체 무슨 낯으로 저런 태도를 취하는 건지 기가 막혔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사돈, 마침 잘 오셨네요.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나 아들한테 그간 얘기 듣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뭔 사업한답시고 집에 뭔 박스들이 그렇게 많고 빚도 많고 우리 아들한테도 돈을 요구하셨다면서요. 애초에 그 집도 사돈이 다 얻어다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 돈도 들어갔고요. 며느리는 일한다고 나가서 새벽에 오고 손주 등원부터 급한 연락은 다 우리 아들이 처리하고 집안일도 아들이 다 하고 있던데 이게 뭡니까? 안사돈이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왜요? 우리 딸 사업하는 거 힘들다고 해서 도와준 겁니다. 그리고 사위가 등하원 조금 시켜준 게 그렇게 힘들어서 그만한 나이 먹은 남자가 쪼르르지 엄마한테 일러 바친 겁니까? 나도 사위를 이번에 다시 보게 되네요. 윤 씨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돈, 사람 우습게 보지 마시고 장난 그만 치세요. 대충 보니까 그렇게 떳떳해 보이지도 않은 사업에 맞벌이 한답시고 나가서 며느리가 월급이라고 가져오는 돈도 없다던데 우리 아들이 생활비로 살고 있잖아요. 그건 할 말 없으세요? 안사돈은 여전히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딸 사업 제대로 하고 있어요. 사돈이 뭘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위가 그렇게 말하던가요. 진짜 기가 막히네요. 여기 앉혀놓고 야단을 칠 거면 우리 딸만 부르지 말고 본인 아들도 여기 똑같이 앉혀놓으세요. 윤 씨는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나하나 따지실 때입니까? 사돈이 그렇게 싸고 돌고 있으니까 며느리가 애엄마 노릇을 못하고 저렇게 밖으로 돌고 있는 거죠. 집도 박스들로만 먼지 풀풀 날리고 아예 쓰레기집을 만들어놨고 애기는커녕 성인도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놓고 그 꼴이 뭡니까? 아니, 진짜 별꼴이야. 뭐라고요? 집은 언제 들어와 보셨대? 그럼 안 가게 생겼어요? 지금 딸 감싸고 있을 상황에 손주는 폐렴 때문에 병원 입원했던 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할머니랍시고 와서 봐준다면서 딸이 집을 저 모양으로 만들고 애는 내팽겨치고 있는데 그걸 지금 두둔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며느리는 순간 기분이 상했는지 인상을 찌푸렸고 안사돈은 여기서 물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내가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있어야죠 어디. 그리고 주변에 그 사업한다고 설치던 아줌마 한 명 있어서 아는데 그거 잘못된 거 맞아요. 집에 있는 박스 사진 찍어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했던 사업 맞다고 이 회사 잘못된 회사 맞다고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대출도 많이 받으셨다면서요? 청구서가 집에 날아든다던데 이 무서운 고지서는 또 뭡니까? 윤 씨는 아들이 찍어둔 고지서 사진들을 그대로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무조건 지 잘났다고 말하던 안사돈이 약간 기가 눌린 듯 하자 윤 씨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대화가 무의미함을 판단하고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오늘 손주가 퇴원하는 거 아시죠? 그 먼지더미 집은 가서 발 디딜 데도 없고 그런 곳에서 애가 어떻게 회복을 하겠어요? 또 입원할 일이나 안 생기면 다행이죠? 그래서 말인데 손주는 우리 집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아들도 그 집 구석에서는 더 이상 살기 싫다고 하더군요. 뭐라고요? 아니, 우리 손주를 왜 허락도 없이 데려간다는 거예요? 아니, 금방 해결될 일인데 왜 이렇게 야단을 떠는 건지 진짜. 윤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해결 얼른 하세요. 금방 해결될 거면 얼른 끝내고 집 같은 집을 갖추고 나서 다시 부르시던가요. 하여간 저는 이만 갑니다. 퇴원 수속하러 가야 해요. 아니, 진짜 이거 무슨 짓이에요?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애를 데리고 간다는 게 말이 돼요. 얘, 너 조서방한테 전화 좀 해봐. 이런 자리에 지는 빠지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디서 지금 내 아들을 그렇게 쉽게 입에 올려요? 지가 뭡니까, 지가? 그리고 상식적으로 손주한테 지금 힘이 돼줄 수 있는 어른이 안사돈인가요? 난가요? 다른 건 다 빼고 애기만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오나요?
그래서 내가 데려가겠다는데 뭐가 불만이에요? 윤 씨는 말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사돈과 며느리가 뒤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윤 씨는 곧장 병원으로 넘어갔고 아들과 함께 손주를 챙겨 나왔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윤 씨는 속이 복잡했지만 손주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간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윤 씨는 손주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노곤노곤하게 잠을 재웠습니다. 같이 따라와서 짐을 내려놓은 아들은 표정이 어두웠지만 더 이상 그 집에 돌아가지 않을 결심이 서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손주 문제로 그렇게 박박 따지고 들던 안사돈은 막상 윤 씨가 데려간 이후 따로 뭐라 딴지를 걸거나 연락조차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그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죠. 정확한 빚의 금액은 모르지만 아들 내외가 살던 집이 7억 원 정도의 전세로 얻어진 상태였고 집에 대한 대출이 이미 상당히 많다는 걸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안사돈과 며느리가 시작한 화장품 판매 사업 역시 실패하면서 빚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난리가 난 상황을 일단 윤 씨와 아들은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지 않아 집은 강제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엄마, 그 집 결국 경매로 넘어갔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대. 사실 나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고요. 윤 씨 역시 생각은 했지만 막상 일이 이렇게 터지니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결국 그렇게 됐구나. 대체 무슨 빚을 어떻게 지면 경매로 넘어가기까지 하는 거야? 진짜 대책이 없다. 그러던 중 윤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된 거냐? 너도 그 집에 지분이 있잖아. 빚을 네가 갚을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 그랬으면 너도 이렇게 가만히 있진 않았을 거고. 아니다. 저 집 넘어가면서 네가 보탠 돈도 같이 넘어가고 그런 건 아니야? 아니에요. 다행히 집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서 경매 후에 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는 있어요. 아직 정확히 얼마가 될지는 계산은 안 되지만 저도 그 부분은 법으로 처리할 거고 나중에 분배받을 거예요. 아이고 그래. 너까지 손해를 더 볼까봐 지금 조마조마했다. 아무튼 다행이구나. 그러면서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아들은 냉정하게 일 처리를 했고 조심스레 이혼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머리로는 장모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애 엄마랑도 그만 끝내고 싶어요. 근데 애가 자꾸 저렇게 엄마를 찾으니 그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엄마. 윤 씨는 아들이 무척 괴로워하는 걸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 말 맞다나 손주는 아프고 난 뒤라서 그런지 조금만 엄마 생각이 나면 날카롭게 울며 제 엄마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손주가 너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한 달쯤 지나 며느리가 갑작스레 윤 씨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들과는 차마 얘기가 안 되었는지 윤 씨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는 찾아뵙고 싶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오라 했고 며느리의 반응이 궁금했기에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며느리도 한동안 직장 다닌다고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더니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도 많이 상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윤 씨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어머니, 그간 못 들여다봐서 죄송해요. 정말 어머니께 너무 면목이 없어요. 애기 맡겨놓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딱히 뭘 어떻게 해달라는 말은 없었고 그저 아이를 좀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뿐이었습니다. 너 어떻게 하고 싶니? 오늘이야 손주를 보여주겠지만 너도 알다시피 네 신랑은 이제 다 정리하고 싶은 것 같더라. 그럼 이렇게 보고 살기 힘들지 않겠냐고. 어머니,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한테도 몇 번이나 사과하고 있는데 전화를 안 받아줘요. 윤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고민 끝에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도 생때 같은 네 자식이랑 떨어져서 사는 게 쉽지 않겠지. 하지만 이번에는 나도 네 신랑도 쉽게 마음을 돌릴 수 없어. 내가 한 가지 조건을 제안할 테니 그걸 받아들이면 손주를 보게 해줄 수 있을 거다. 그러고 윤 씨는 뜸을 들인 후에 말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지금 너가 못 믿었다. 너 애 낳고 힘들다고 집을 내팽개치고 우리 아들 고생시키고 내 손주까지 저렇게 놔둔 걸 보면 정말 밉다. 하지만 네가 정말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말이다. 여기 들어와서 네 자식 돌보고 자격증을 따던 뭐든 해서 제대로 된 돈 벌어서 모아서 나가.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여기서 윤 씨는 멈추지 않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만약 이걸 또 네 엄마한테 상의해서 결정할 거라면 그만 여기서 끝내고 나가. 더 들을 것도 없다. 미안하지만 나는 2번 다시 안 사돈 얼굴 볼 생각 없다. 너도 그나마 내 손주의 엄마니까 이런 말 하는 거지. 내가 말한 대로 하기 싫으면 고민하지 말고 여기서 끝내자. 며느리는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 엄마도 힘들어요. 며느리는 울먹이며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빚 수습하시느라 지방에 있는 외가 쪽으로 내려가셨어요. 우리도 어차피 따로 살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윤 씨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상황이 파악은 되긴 했지만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 네 사정은 알겠다. 하지만 기억해라. 너 다시는 이전처럼 살면 안 돼. 내 집에서 살림도 보통 엄마들 하듯이 하고 애도 챙기고 남편이랑도 잘 지내고 적당한 때에 돈 벌어 나갈 준비를 해야 돼. 수틀린다 싶으면 나는 너 다시 내보낼 거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저 진짜 그렇게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결국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윤 씨 집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며느리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빚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확실하게 했고 아들도 경매로 넘어간 집에서 본인 지분은 그대로 갖고 챙겨왔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며느리는 아들과는 얼마간 대화 없이 시어머니인 윤 씨와만 대화를 하며 말없이 살림을 돌봤습니다. 그러면서 차차 앙금이 풀어진 아들은 며느리에게 조금씩 대화를 하고 일상적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지금 며느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을 다니고 있고 그 외 시간에는 집에서 살림을 도맡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윤 씨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습니다. 두 부부의 수입을 윤 씨가 맡아서 통장에 관리하고 좀 귀찮고 번거롭지만 한 달에 한 번씩 통장 점검을 하면서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몇 년 더 모아서 이 세 가족은 소형 아파트를 얻어 근처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윤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한 집에서 손자가 커가는 걸 보며 그럭저럭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안사돈은 지방에서 여전히 이쪽과는 소식이 단절된 채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다고만 들었습니다. 초반에 그렇게 합가를 반대하던 며느리는 본인 시댁과 합가해서 이제서 자기 역할을 되찾은 느낌입니다. 또한 아들 부부가 나갈 때를 대비해 윤 씨는 윤 씨만의 삶을 새로이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